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차현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지만 지금까지 그 꿈을 이룬 사람은 극소수인 꿈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 여행인데요. 나사는 달을 넘어 2030년대 화성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우주 여행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위험일까요?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주 방사선이 우주 비행사들의 뇌를 손상시켜 판단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비행 동안 접하게 되는 고에너지의 입자에 6주 동안 노출된 쥐들은 정상적인 호기심을 보이지 않았고 활동력이 떨어졌으며 쉽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인지기능 변화가 우주 비행 동안 나타날 수 있으며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장기간 우주 비행 동안 우주 방사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막연히 꿈만 꿔오던 우주 여행, 그 기술이 점점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주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우주 여행 계획도 세워지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우주 여행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주 여행의 위험성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면 다 위험하죠. 네. 환경이 변하니까. 그렇죠. 우주 공간 자체가 뭐 공기도 없고 중력도 없고 그뿐만이 아니라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입니다. 태양에서부터 엄청난 방사선들이 날아오고 있죠. 네. 뿐만 아니라 태양의 반대편에서도 태양 쪽이 아닌 쪽에서도 많은 이 우주 방사선들이 날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번에 연구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쥐들한테 우주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사선에 노출시켰더니만 네. 기억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에 이상을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짧은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뭐 긴 세월이 아닌데 화성 같은 데 가려면 최소한 6달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있어야 되고 네. 또 현지에 내려서도 그렇고 이런 식의 오랜 시간 동안에 우주 환경에 노출됐을 경우에 우리 몸이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 가지고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거든요. 네, 그럼 일단 우주 방사선이 정확히 어떤 네. 건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전자기파나 아니면 그 고에너지 입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거대한 수소폭탄이니까 그러니까 태양 방사선이 나오겠죠. 네. 근데 태양의 반대편 쪽, 그러니까 태양 쪽이 아닌 쪽에서도 우주 방사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폭발할 때라든가 네. 아니면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라든가 이런 급격한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이 우주 방사선들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방사선들을 태양 방사선하고 좀 구별해서 반대쪽에서 오는 먼 깊은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다 해가지고 우주 방사선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 방사선에는 일단 태양 방사선 마찬가지지만 입자로 된 것이 있고 이제 감마선과 같은 강한 빛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자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입자는 막기가 오히려 쉬워요. 알파 입자는 그 양성자나 아니면 원자 핵이거든요. 네. 이런 큰 입자들은 사실은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신문지만으로도 막힐 수가 있거든요. 우주선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알파 입자에 대한 노출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럼 뭐가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베타 입자가 전자인데 전자도 사실은 뭐 알루미늄 정도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그런 걸 뚫고 들어오는 거. 네. 감마선 같은 거거든요. 이 감마선 같은 강한 전자기 파동은 보통 뭐 웬만한 거 다 뚫고 들어오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납이라든가 네. 콘크리트 같은 걸로 막아야 돼요. 근데 우주선은 납이라든가 콘크리트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무겁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만들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입자보다는 이런 강한 빛들, 감마선 같은 빛들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뇌에도 이상을 줄 것이고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화성에 도착했을 때 뭐 의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그럼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이나 달에 다녀왔던 아폴로 우주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 뭐 보통 국제우주정거장 ISS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갔다 옵니다. 네. 그리고 달에도 갔다 오는 것도 뭐 오랫동안 갔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큐리오시티가 화성 가는 동안에 체크를 해봤더니 네. 한 5, 6일에 한 번 정도 이 엑선 촬영하는 거 정도의 방사선 노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몇 달 정도 가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더 멀리 나갔을 때 그래도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지구 자기장 안속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호가 없는
화성 가는 길에는 더 노출이 심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이 화성에 간다는 거, 사실 지구 이외에 우주 환경에 노출된다는 거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험도 해야 되겠고, 화성에 가서 거기서 뭐 도움을 짓고 뭐 땅을 파고 산다는 거는 오히려 덜 위험한데 네. 가는 과정,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파와 베타선은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데 감마선은 막기마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젠 세계 여행이 아니라 우주 여행 시대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 우주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주 방사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차단할 수 있는지도 함께 연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20년 전 촬영한 이래 가장 유명한 우주 사진 중 하나가 된 창조의 기둥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 과학자들이 칠레에 있는 초거대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성단의 밝은 별들로부터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며 그 에너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간 먼지로 만들어진 창조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300만 년 후에는 창조의 기둥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얼마 전 허블 우주 망원경이 발사 25주년을 맞았죠. 허블은 그동안 많은 우주 사진을 찍어서 지상으로 보내왔는데요. 그중에서 창조의 기둥은 허블의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기둥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사라진다니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 우주의 기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별도 태어났으면 결국은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허블이 찍은 사진 중에 가장 멋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조의 기둥입니다. 그렇죠. 지구에서 한 6,500광년 떨어져 있는 그 뱀자리라고 하는 별자리 중에 가스가 모여있는 성운 속에서 별이 태어나는 거예요. 별이 태어나면서 밝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창조하는 한 장면 같다. 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가스 덩어리가 합쳐서 창조의 기둥이다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이게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계속 관측을 해보니까 그 가스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별이 만들어지면 별에서 나오는 강한 이 태양 같은 경우 태양풍이 있잖아요. 별에서 나오는 이런 이 바람들을 항성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역시 거대한 수소폭탄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물질들이 바깥으로 이제 밀려 나오거든요. 네. 그런 항성풍에 의해서 이런 가스들이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찍은 그 이 창조의 기둥 사진들을 다른 말로 해서 파멸의 기둥이다. 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와 줄어들었다. 이거 못 느껴요. 그럼 굉장히 미세한 변화일 텐데 그걸 그렇죠. 어떻게 포착하나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거기서 사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반 사진이 아니라 적외선 사진이거든요. 이번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그 VLT, 그 베리 라지 텔레스코프, 그 8.2m짜리 4대 망원경으로 이제 연합해가지고 적외선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네. 찍어보니까 조금 줄어들더라.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도 1995년하고 작년 찍은 사진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 네.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연구해 보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진 별에서 나오는 그런 항성풍이라고 하는 어떤 입자의 흐름 때문에 가스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뭐 300만 년 후에 그걸 확인할 사람이 없겠죠? 네. 그런데 창조의 기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건가요? 일단 사진이 멋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이 창조의 기둥으로 있었던 이것이 독수리 성운이라고 불렀어요. 그 성운의 미묘한 사진이 굉장히 뚜렷하게 그리고 아주 천연색으로 그래서 파란색의 빛깔들은 이게 산소가 내는 빛깔들인데 거기에다가 질소라든가 그 수소가 내는 초록색 빛서부터 황이 내는 오렌지색 빛부터 아주 컬러풀한 사진들이 정말 뭔가 천지창조 같은 그런 너무 뚜렷한 사진이 찍히니까 와 정말 그전에 그런 사진을 못 봤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거죠. 그래서 별 탄생 지역을 가장 그 확실하게 아주 그냥 세밀하게 보여준 그런 초창기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름다웠던 창조의 기둥도 300만 년 뒤에는 파멸의 기둥이 될 수도 있다니 우주에는 정말 영원한 건 없는 것 같네요.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